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 발표된 생산자 물가 역시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3% 상승을 했는데요. 5월에 10.9%보다도 높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있었던 3월 생산자 물가 11.6%에도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최대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에너지 가격이란 걸 생각해 본다면 생산자 물가도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공장 유지, 설비 가동, 운송, 보관 등 거의 모든 비용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원자재들의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하락 없이 소비자 물가든 생산자 물가든 당분간 급격하게 낮아질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긴축 속도가 더욱 공격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혹시나 했던 7월 FOMC의 1% 금리 인상이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기까지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만 몇몇 연준 의원들은 7월에 여전히 0.75%의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과는 조금 불분명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는 기본적으로 0.75%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만 7월 FOMC 이전에 있을 소매 판매나 주택 관련 지표들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란 얘기를 했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0.75%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0.75%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월러 총재가 얘기했듯 아직 7월 FOMC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은 다시 역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드디어 2022년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타자로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나섰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JP모건은 2분기에 340억 달러의 매출로 예상치였던 320억 달러보다는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한 2달러 76센트를 기록했고 작년 동기보다도 27% 줄어든 수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3.5% 하락을 했고요. 이 여파로 다른 금융주들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과 지출 능력은 매우 견고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와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 능력 감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급등이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사실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결국 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현재의 답답한 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실적 시즌의 오프닝을 장식한 기업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장 초반에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회복하더니 나스닥의 경우는 상승 전환하여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나스닥은 다우나 S&P보다 선방하며 주가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가가 단기간 동안 지나치게 빠르게 하락했다는 점이죠. 나스닥은 상반기에만 30%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50년 만에 상반기에 가장 빠르게 주가가 하락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매도하려는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기술주들의 가격이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할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최근 5년간의 평균 PER은 27.3 정도인데 이에 반해 현재 PER은 22 정도로 과거 5년의 평균보다 2할가량 할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점 논란이 있던 작년 말 PER 30에 비해서도 크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특히 기업의 수익력은 여전히 강력한 데 비해 가격만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보면 결국 현재의 나스닥의 가격 하락은 기업의 수익 능력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기술주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한때 3.5%까지 상승했다 현재는 3% 아래로 다시 내려간 이후 좀처럼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해서 현재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서로 역전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단기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에 발맞춰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고, 반면 장기 금리의 경우 현재의 금리보다는 향후 10년간의 평균적인 금리를 예상하며 수익률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번 금리 상승기가 끝난 그 이후에 다음 금리 인하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금리가 지금처럼 급격하게 계속 오르지 않고 다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약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기술주들의 주가에는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은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며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미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금리가 낮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가 상승하며 미래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현재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투자하면 10년 후 100만 원으로 돌려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은행 이자가 1%라면 10년 후 100만 원은 매우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은행 이자가 10%라면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10년 후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걸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아무튼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현재 기술주들의 주가가 가치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상황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참고사항 정도로만 삼아야지 이걸 토대로 단기적인 시야로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수익률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죠. 이게 한 달 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뀐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네, 어쨌든 현재 기술주는 분명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할인된 가격에서 얼마든지 더 추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후, 3개월 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주식의 가격이 언제 바닥을 찍고 또 언제부터 반등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이 장기적인 기업의 실적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할인된 수준이라면 굳이 바닥을 예측해서 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할인된 가격인데 30% 할인으로도 성이 안 차서 40% 하락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고 탐욕이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충분히 할인된 것 같으니까 몰빵해서 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버는 돈을 할인된 주식으로 전환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버는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다 보면 결국 다시 강세장이 왔을 때 이번 약세장 때 초특급 할인가에 샀던 좋은 자산들이 우리의 부를 엄청나게 증폭시켜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테니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